수학으로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하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평생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학은 왜 공부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아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또 그나마도 전자계산기 한번 누르면 다 해결이 되는데 정말 딸아이가 엄마 내가 구구단을 왜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수학을 왜 배워야 돼?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딱히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렇게 수학의 원초적인 부분까지도 그 답을 알려주실 분을 저희가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바로 나원교육연구소의 박영훈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걸어 나오시는데 일단 그 풍채도 좋으시고요. 목소리가 참 멋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력이 정말 특이하시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운동을 하셨어요. 요즘 한창 인기 있는 펜싱 선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펜싱과 수학이 어울리지 않나요? 어울리시나요? 그럼 뭐 전 학교 스포츠 그냥 클럽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대학은 수학과를 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을 수학 교육과로 가셔서 이 수학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수학 교육법을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많이 바꾸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직 한 길입니다. 그냥 약간 수학도 그렇지만 가르치는 거, 배우고 가르치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것도 사실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핵심이다. 이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오늘 강의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걸 좀 찝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저로부터 이런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수학 공부 어떻게 잘해? 네. 근데 유클리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하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다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하는 거야? 이거를 점검해 보는 걸로 일단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면 제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왜 공부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얻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 질문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수학이 즐거울 수 있는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뺄셈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 수학이 수학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잘못이거나 이건 100년 전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제가 수학을 전공하고 또 수학교육 가르치고 이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제게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이 뭐냐고. 글쎄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 네이버 검색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언은 네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떻게 본다면 좀 무지용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턴의 발견. 그럼 도대체 패턴의 과학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아마 저에게 던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원의 둘레에 실을 놓고 아니면 이 원을 철사줄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걸 늘려서 일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것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걸 고르시겠어요?
사실 그걸 고르는 건요, 원 안에 있는 지름이 있잖아요. 그 지름의 길이를 참고해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2배밖에 안 됩니다. 2번은 지름의 2.5배, 4번의 경우엔 4배 정도가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14라는 원주율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를 다녔으면 누구나 그걸 다 배우는데요. 그 3.14의 의미가 바로 지름의 3.14라는 뜻입니다. 즉 원주율이란 것은 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원 둘레가 그 지름이 3배하고 0.14 약간 좀 더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드린 그와 같은 문제를 보여줄 때하고 원주율이 얼마냐라고 물을 때하고 이 답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원주율이란 것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3.14라는 답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패턴의 발견이라는 수학에 대한 정의는 조금 무모하지만 어쩌면 지름에 대한 원둘레의 비를 구했던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원들이 있었습니다. 3개의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이건 간에 크고 작고 간에 그 지름의 길이에 원이 둘레를 늘여놓으면은 그 지름이 3배하고 0.14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원시인들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수레바퀴도 만들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사실 이와 같은 원주율에 대한 역사는 꽤 오래된 것으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파이의 역사라는 이 책에 보면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 저런 식으로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고 그리고 주위는 30규빗이다. 여기 보시면은 10규빗과 30규빗 즉 1대3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만들 당시의 파이 값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14와는 달리 3배라고 조금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이러한 패턴의 발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제부터 그 어려운 까닭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우선 이와 같은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식이죠. 인테그랄 하면서 시그마 루트 2파이 정신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암호와 같은 저와 같은 공식이 제게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정교분포 곡선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기호란 겁니다. 여론조사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95%의 확률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저 내부에 있는 면적이구나라고 저는 저 식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난해한 암호와 같은 그러한 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식이 사람들을 수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학의 추상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수학식은 물론 그 추상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상징기호가 어렵다는 것과 또 하나는 수학의 추상성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 때문에 사람들은 수학을 어려워합니다. 수학의 추상성을 보여주는 기호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접하는 숫자, 그것도 추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기호입니다. 수와 숫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와 숫자를 동일시하거든요. 수와 숫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 까마귀가 어느 농부의 헛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농부는 까마귀가 자기 곡식을 축내는 걸 보고 까마귀를 잡으려고 헛간에 들어갔더니 이 영악한 까마귀는 도망가가지고 저 높은 바깥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하인과 함께 몰래 들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까마귀는 이걸 눈치채고 다시 저 위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까마귀가 밖에 있는 걸 보고 자신은 헛간 안에 있고 그리고 하인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까마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마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3사람이 헛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사람이 나왔답니다.
까마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명이 들어가고 다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명이 들어가고 4명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까마귀는 헛간으로 들어가서 결국 주인은 그 까마귀를 생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까마귀가 수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숫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까마귀는 사실은 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즉, 수 감각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 감각을 안다는 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감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를 보고 그게 몇 개인지는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수단, 그거는 바로 숫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한자어도 있었습니다. 로마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어로 덧셈 뺄셈을 한다? 로마 숫자로 곱셈을 한다? 이거 머리에 쥐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된 거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한 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밑에 있는 두 사람 중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피타고라스를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당시의 수학자 보이티우스라는 수학자를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피타고라스는 뭘 갖고 있죠? 이상한 돌멩이 같은 게 있습니다. 주판입니다. 그 당시는 주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보에티우스 앞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여신입니다. 어리스메티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산술의 여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신이 누구를 향해서 얼굴을 보고 미소를 띠고 있을까요? 바로 보에티우스, 아라비아 숫자를 향해서 있다는 건 이제 주판의 시대가 물러가고 아라비아 숫자 시대가 유럽에 도달했음을 얘기한 겁니다. 즉 아라비아에서 도입된 숫자, 이것이 500년 전부터 이 판화가 나오는 시기부터 유럽에 성행하였고, 그 전에는 로마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는 바로 주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숫자라는 것도 아라비아 숫자도 오래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면 어떨까요? 1960년대의 신문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1960년대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아라비아 숫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숫자는 어떻게 표기했을까요? 한자어로 됐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옛날부터 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5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수학의 추상성이라는 그걸 표현하는 숫자가 이렇게 늦게 도입됐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된 것도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렇다면 이런 걸 도대체 왜 배우지? 이런 질문을 아마 저한테 던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도대체 왜 배우지? 이런 질문을 아마 저한테 던질 겁니다. 사실 이것 한마디로 이것도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한다? 잘 이해가 가시지 않았겠지만요. 원래 학문이란 건 수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문들도 사실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최근의 예로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우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감정노동,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혹실디라는 어떤 여성 사회학자가 델타 항공의 본거지가 있는 어틀랜타에 갔답니다. 가서 승무원들, 스튜어디스들이 교육받는 걸 이렇게 봤더니만
여러분의 미소를 띠세요. 여러분의 미소는 바로 델타의 얼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는 이걸 보고 나름대로 호기심이 생겼어. 그걸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면 항공사에서 팔고자 하는 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고 인간의 미소까지, 감정까지도 결국에는 팔고 있구나라는 걸 해서 이름을 진 겁니다. 보통 노동은 육체 노동인데 여기에는 감정을 팔고 그 감정, 미소와 자기의 상냥함을 보여주는 그걸 회사에다 맡기는, 그래서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좀 수학과는 동떨어진 것 같지만 수학의 원주율과 지금 예를 들었던 또는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공식들, 이것들도 결국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을 공부할 때 성적에만 매달린다는 겁니다. 영어는 잘하세요? 수학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아마도 영어에 대해서 또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 영어 공부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데 정작 영어 공부는 토플과 토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점수를 잘 받은 토플과 토익의 고득점자들이 다시 또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죠? 시험 공부와 진짜 공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낭비죠. 수학 공부, 수학 성적이 아닙니다. 그럼 수학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자, 어떤 학문에 또는 어떤 분야에 잘한다는 거 누가 떠오를까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 누구죠? 그렇습니다. 메시가 있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 피겨 스케이트, 우린 또 김연아를 떠올릴 수 있죠. 어느 분야에서 잘한다는 건 최고의 실력자들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거 뭘까요? 수학자처럼 하는 겁니다. 그럼 수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오일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가우스나 또는 최근에 페르마의 정리를 발견한 앤드류 와일즈처럼 수학자처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앤서니 드 멜로라는 이 사람은요, 수학자가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찍이 수학자가 되려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수학 교과서 뒤에 있는 해답을 맹목적으로 믿고 열심히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답은 모두 정답이었는데 말이죠. 수학자는 정답을 따라서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자는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 말은 이제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앤서니 드 멜로의 얘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전에 공부했던 수학 교과서나 참고서의 어느 부분에 손때가 새카맣게 묻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 아마 그 해답집에 손이 많이 갔음을 볼 겁니다. 남의 답을 보면서 계속 베꼈던 거. 이게 수학 공부일까요? 수학자는 그렇게 공부했을까요? 수학 교과서에 뒤에 실린 해답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수학 공부가 아니라 그러면은 문제를 못 풀겠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아마도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대답을 2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일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사실은 아까 그 해답을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너무 막 찔렸잖아요. 엄마한테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글쎄요. 너는 왜 문제를 안 보고 맨날 그 문제집을 피면은 맨 뒷장부터 보느냐고. 그거 안 들키려고 다 따뜻한 그 아랫목에서 공부를 안 하고 운목까지 올라가서 혼자 막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 모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틀리고 싶진 않은데 방법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해답지에 손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강연 들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정답을 다 맞춘 사람이 꼭 수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정답 오히려 어쩌면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오답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수학의 진정한 개념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수와 숫자가 다르다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요. 정말 다른 거구나라는 걸 오늘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 어설픈 강의를 그래도 일부 참 잘 들으셨네요. 제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집에 가서 아이한테 정작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 좀 방법을 모를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상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방법을 사실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대부분의 수학이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성. 그러니까 아이의 삶과 유리되어 있죠. 중간에 어떤 구체물을 통해 가지고 추상성을 아이가 쉽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네.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구구단을 얘기하면서도 저희가 처음에 좀 친절하게 할 때는요. 기분 네. 좋게 할 때는 왜 콩도 꺼내놓고 하고 팥도 꺼내놓고 하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모이면 9개가 되는구나. 뭐 이런 과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숫자로만 접근한다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추상성. 그래서 숫자 예를 들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부모가 그 추상화 과정을 잘 이해를 해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생활에서 그거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요. 구구단 외우기부터 예를 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또 봅시다. 2부에서 우리. 네. 그러면 저 지금 구구단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제가 저희 딸하고 참 사이가 좋은데 구구단부터 지금 막히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엔 결국 제가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을 뽑았습니다. 아이고.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너만 못한다고 제가. 어머니 너무 공감 가시죠?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아이인데 왜 구구단이 안 될지 오늘 제가 2부 강연을 들으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강의가 좀 2주 전에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참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그 해답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시죠? 2부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정말 뺄셈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 수학이 수학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시작하는데 우선 이렇게 시작하죠. 공부 문제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거 이거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엉뚱하게도 수학 공부의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릉을 한번 가볼까요? 경포대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어디로 가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대로 강릉에 틀림없이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띄고 한번 가볼래 그러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이 다닌 적이 없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전했을까요? 머릿속에 지도를 넣고 움직였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그 지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디로 빠지냐면 속초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릉으로 못 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왔던 길을 알 수 있으니까요.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지도를 보고 가면 됩니다. 이게 수학 공부랑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본 풀이 그리고 또는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또는 학원의 강사나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해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을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수학 공부를 내비게이션 수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과연 내비게이션 수학은 아까 앤서니 드 멜로우 신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 수학이 수학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까 수학자들을 말씀드렸죠. 수학자답게 공부하는 거, 이것이 수학 공부입니다. 그럼 수학자들은 어떻게 공부하는데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패턴의 발견인데 그 패턴의 발견을 뭐부터 할까요? 가장 첫 번째 수학의 경험이 뭡니까? 수색이었습니다. 지금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몇 개요? 예, 8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셨죠? 잠시 후에 물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래요. 3개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8개는 어떻게 돼요?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셌다고요? 그래요. 4개씩, 4개씩. 어떤 사람은 맞아요. 2, 4, 6, 8 이렇게 세고 어떤 사람은 5개 그리고 3개 이렇게 묶어서 센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세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마다 다 전략이 다릅니다. 따라서 8개와 3개의 차이는 3개는 한눈에 들어오면서 셀 수 있었지만 위에 거는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의식 못하죠. 지금. 이와 같이 추상적인 수학이라는 것은 숫자로 얘기할 때 사실은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숫자라는 걸 배우면서.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느냐면요. 처음에 아이들에게 그냥 숫자 세.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얘기한다. 이 아이가 수학을 한다고 저는 수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 그림에 보는 것처럼 7개가 있을 때 4개, 3개. 네 마음대로 묶어봐.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이하의 수를 세는 걸 많이 하면은 이제 어느 날 직관적으로 5개 이하는 굳이 하나, 둘 세지 않아도 그냥 한눈에 들어오게 충분히 연습이 되죠. 그러고 나서 5 이상의 수를 7, 9 이와 같은 수를 세는데 그래서 이를 저는 뭐라 그러냐면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다. 이거 추상성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건 구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수학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해 나갑니다. 이 문제도 유아들한테 참 좋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좋냐면요. 바로 2, 4, 6 이렇게 2, 4 짝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어떻습니까? 홀수 개념입니다. 물론 짝수다 홀수다 안 알려줘도 됩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접하면서 이걸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상성을 익히는 하나의 수학 학습 그리고 패턴의 발견이라는 수학자의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뺄셈은 다들 알고 계시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참 우리 아이들 고생합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제가 정작 중요시하는 건요. 뺄셈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알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뺄셈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십시다. 우선 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모임에서 3명이 탈퇴했습니다. 몇 명인가요? 8 빼기 3입니다. 제거입니다. 제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뺀다, 덜어낸다. 그 의미에 바로 뺄셈인데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8명의 회원 중에서 3명은 여자이다. 남자 회원은 몇 명인가? 뺀 건 아니에요. 제외된 건 아니에요. 다만 2개의 속성이 다른 사물에서 한쪽 말고 다른 쪽을 할 때 뺄셈을 8 빼기 3은 5라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8개의 사과를 갖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3개를 갖고 있어요. 몇 개를 더 가지고 있죠? 나는 이런 문제. 이거는 아까와 같이 제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비교하는 거죠. 8개와 3개 어느 게 크냐? 이때도 8 빼기 3이라는 걸 하거든요. 바로 이런 뺄셈의 추상성이 각각의 상황을 하나로 묶어서 8 빼기 3이라는 뺄셈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상성을 수학으로 하나의 공식으로 나타낸 거죠. 미안하지만 뺄셈은 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온도계를 가르치는 현재 온도가 실내 8도가 3도 내려가면 몇 도인가? 감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뺄셈은 이렇게 감소를 할 때 8 빼기 3이라는 5라는 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살짜리 동생이 8살이 되면은 몇 해가 지나야지? 이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3에다 얼마를 더하면 8이 되지? 이겁니다. 그것도 뺄셈이에요. 근데 이 뺄셈은 덧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뺄셈 이거 만만치 않죠?
아까 아나운서님이 구구단에 대한 자녀분의 교육을 걱정하셨는데 곱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곱셈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곱셈도 생각해 봅시다. 자, 곱셈의 의미. 저 오리가 있어요. 저 오리가 몸무게가 한 마리가 2kg이래요. 2kg이 세 마리가 있어요. 모두 몇 kg이에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걸 2 곱하기 3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kg이었던 오리가 1년이 지났더니만 3배가 됐답니다. 오리의 무게는 모두 얼마인가요? 이거는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아니네요. 즉, 또 다른 곱셈의 의미죠.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분명히 1번과 2번의 식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곱셈 구구단으로 외워서 이 두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산이라고 얘기할 때 기능, 계산을 해서 답 나오는 거, 사실 이건 100년 전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이거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구구단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구구단 외우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 개수 세어볼래? 묶어서 3개 만듭니다. 몇 개씩? 3개씩 묶어 그러면은 계속 세다 보면은 바로 3단이 되는 거죠. 또 그걸 수직선상에서 보여줍니다. 수직선 모델을 여기다 제가 제시한 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숫자를 바로 구체물로 반구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시각화할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수가 변하는 걸 보여주는 거. 이와 같은 수직선 모델, 이것은 바로 곱셈 구구단을 외울 때 우리가 외우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런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2학년 아이들의 여름방학은 불행합니다. 2학년의 1학기의 마지막에 곱셈이 뭔지 알려주고 2학년 2학기에 첫 단원이 곱셈 구구를 배우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름방학을 남겨두고 숙제를 점검하던 부모님은 너 숙제가 뭐야? 점검하다가 구구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구구단을 보면서 외워봐. 이제부터 이 아이의 여름방학은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시겠죠. 구구단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구단을 저와 같은 모델을 가지고 제시한다면 저는 이런 순서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2단부터 나가는 게 아닙니다. 10단부터 알려줍니다. 10 곱하기 1은 얼마야? 왜냐하면 아이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단을 제시합니다. 저런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0과 5의 관계를 아이는 규명합니다. 인식합니다. 패턴의 발견, 수학자의 패턴의 발견과 이 아이의 패턴의 발견, 구구단을 하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단 쉽죠? 둘씩 묶어 세는 거 쉽습니다. 그 다음에 4씩 묶는 걸 합니다. 이 둘씩 묶어서 하는 걸 했다면 4씩 묶어 하는 거 이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8단,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홀수입니다. 3, 6, 9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숫자가 7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10과 5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구구단 학습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린아이들 잘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 수학 잘하잖아요. 근데 그 잘하게 된 건요. 그 이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시계가 지금 보이나요? 몇 시죠? 10시 10분입니다. 그런데 10시 10분이라고 읽으면 안 될까요? 10시 10분이라고 읽으면 안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말의 수색이 이중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1, 2, 3, 4, 5, 6, 7, 8도 알아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도 알아야죠.
어느 것부터 먼저 배울까요? 우리말입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요? 야, 3실 동안 밥 안 먹으면 밥 없어.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우리말 수세기를 먼저 익힙니다. 그런데 5살이나 6살 정도 되면요, 우리말 수세기는 어느 정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대신 한자어가 팍 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47을 보세요. 1, 2, 3, 4에서 10까지만 알면은 10이 4개니까 40이죠. 그 다음에 7이죠. 붙이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말은 47, 30, 40, 50, 60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뜻도 잘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요. 따라서 5인분, 5인분 구분해야죠. 아파트 7층이라고 그러지 7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우리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로 표현하고 그때마다 달라요. 따라서 이것도 익혀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라면, 노련한 선생님이라면 아이에게 그런 상황 문제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걸 체크하는 선생님은 정말 수학을 잘하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저는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학 얘기 여기까지 하니까 좀 골치 아프신 것 같은데, 솔로몬 애쉬의 실험이라고 그래서 저와 같은 걸 보여줍니다. 기준선이 있어요. 저거와 같은 길이의 선을 말하세요. 물론 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 애쉬가 심리학과 교수였답니다. 이 양반은 이런 실험을 할 때 한 명의 피험자가 놓고 10명을 쭉 앉힙니다. 나머지 9명은 자기 학생들입니다. 짰어요. 자, 그리고 실험자 한 사람은 피험자죠. 맨 끝에 앉혀놓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답이 뭐예요? 1번. 두 번째 앉은 사람 1번. 그럼 저 맨 마지막에 앉은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나 저것들이? 아니 2번의 답을 저걸 1번이라고 얘기해?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1번이래요. 6번째, 7번째 앉은 사람이 거기까지도 1번이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미쳤다가 아니고 이거 큰일 났네. 심한 심적 갈등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2번이라고 부화뇌동하지 않고 답을 말할까? 아니면 저 사람들처럼 1번이라고 답을 말할까? 어떻겠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2번이라는 부화뇌동을 하지 않고 답을 말할까요? 사실은 솔로몬 애쉬는 맨 처음에 실험을 할 때 너무 뻔한 문제니까 적어도 7명 정도는 저걸 2번이라는 답을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3명만 2번이라고 답하고 7명이 전부 1번이라는 답을 하더군요. 이걸 보고 솔로몬 애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솔로몬 애쉬는 그 전까지는 심리학이란 게 개인에 대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그 심리 상태가 집단 심리로 뭔가, 이건 사실은 이 실험은 여론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인식, 수학 공부만이 아닌 공부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보면은 이렇게 어쩌면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계속 따라 나가는, 부화뇌동하지 않고 2번이라는 답을 얘기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1번이라고 답을 하는 그런 건 아닐까 해서 잠깐 뜬금없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선행학습 필요한가? 왜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학년을 다 마쳤어요. 그럼 6학년까지 왜 기다려요? 그냥 나가면 되지.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 더하기 네모는 4, 저 1학년에 나오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저걸 아버님한테 집에 가서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왼쪽에서 1 빼.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1 빼. 네모는 그래서 3이야. 4 빼기 1은 3 아니야?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게 알려줘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정식입니다. 아이는 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답은 나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 문제풀이를 계속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지 선행학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와 같은 식도 전문가의 지도에 의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지
답을 알기 위해서 급하게 막 나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서 어떤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궁금증만 키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수학을 못한다고 할 때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잘못이거나 여러분에게 제공됐던 교재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수학 공부를 해서 뭐가 이득이었느냐? 저는 수학을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왜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학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만 또 사회학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회학이라는 이 학문에 입문할 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의 체계가 수학이라는 유클리드가 만들어 놓은 그 학문의 체계를 밟아가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니까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시급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계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음, 수학을 잘하면 저에게 수학을 배워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학문이더라고요. 문제만 듣다 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의 삶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문제구나.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자. 결국 해결하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수학을 공부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건 제 얘기고 부모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까미라는 어떤 미국에 있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여교수의 얘기인데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이 오답을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지적인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오답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수학 공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부모님들에게 아이에게 수학 공부를 할 때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이 강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답을 만드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지적인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아이가 틀린 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X표 쳐져 있는 그 시험지를 보여줘도 너 이거 왜 틀렸어? 이런 얘기보다는 네가 생각을 했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오답도 얻을 수 있었구나라고 좀 느긋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주신다면 제 강의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오답을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네.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1 더하기 네모는 4이다. 저도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4에서 1을 빼면 3이 나오잖아. 근데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등호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 저한테 아주 큰 느낌표로 다가왔어요. 아직은 그걸 가르쳐주기는 좀 어렵고 네. 그래서 그 옆에 사실은 수직선 모델들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네, 사실 네. 좀 시간 없어서 슬쩍 넘어갔지만 네. 역시 이 수학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기본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면 수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점 많으시죠? 내 아이에게 꼭 이것만큼은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에스크메스 수학에게 묻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봤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초등학생 동생이 있는데 수학을 알려줘도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이 공부를 가르쳐야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쩌면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까미 얘기를 여기다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를 잃었다는 건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자기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그냥 흥미가 없는 게 아니라 흥미를 잃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합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따라서 그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물어봐서 맞췄을 경우에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어머님의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하면서 마치 어머니가 그 문제를 모른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배웠다는 식으로 역할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이 충만해지겠죠. 그렇죠. 그걸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가 아마 하지 말라던 문제 풀 거래요. 아마 틀렸다는 오답에 대해서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상처받지 않게 네. 그걸 가지고 심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틀렸어도 네가 생각을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음치가 생겨난 것도 비슷합니다. 노래를 계속 못한다고 네. 이것도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내가 요거는 하나 좀 질문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분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머님. 네, 박사님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수학은 어떤 패턴의 과학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오답을 정답지를 보고 계속해서 푸는 것만이 그건 정말 수학자로서의 그건 길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가 수학을 하다 보면 틀린 문제도 그러니까 제가 또 잘못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제가 틀린 오답을 가지고 정답과 비교하면서 뭐가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저는 수학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중학생도 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도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가 가이드를 해주면 좋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을 교과서의 해답에 참고서 해답에 있는 정답을 따라만 무작정 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오답과 정답을 비교하면서 어디서 문제가 됐지 이런 거 찾는 거 이것도 패턴의 발견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셨던 그 패턴의 발견이라는 말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추상적이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머님이 질문을 하셨다시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패턴의 발견, 너는 수학의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조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서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걸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풀지?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도 패턴의 발견이라는 겁니다. 패턴의 발견이라고 할 때 그 패턴을 어떻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와 같이 저희가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얘기할 때 제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패턴도 결국 패턴이거든요. 수학자는 수학 약속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공식을 우선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수학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그건 바로 패턴의 발견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풀어줬던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봤던 방법과 그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을 비교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패턴을 찾아가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내비게이션 수학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 이제 끄고 그냥 내 머릿속에 지도를 넣으면서 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수학. 오늘 조금은 수학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다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수학과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네, 수다학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방청 신청해 주시면 스튜디오에서 저희와 함께 강연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신나는 수다학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